네, PIC 가면서 좋은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요. 오늘 장 이야기 한번 세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 부장님. 자, 오늘 일단 뭐 2차전지 날아다니는 건 뭐 충분히 알겠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사실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뭐 시장을 설명할 부분들은 크게 뭐 없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코스피는 5.59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출발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로 다소 엇갈린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일 예상을 하회하는 중국의 GDP 발표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이틀 연속 순매도하고 나오면서 기관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외국인 선물 매도세 증가로 9시 10분경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태양광, 철강, 그다음 정유화학, 자동차 부품, 일부 화장품과 엔터 등이 강세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일 러시아 측에서 흑해 곡물협정 종료 발표 소식에 사료 테마도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체 코스닥 거래 대금의 25% 이상 흡수를 했고 이를 따라서 이제 여타 종목들이 다 눌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5%, 4분의 1? 네, 전체 대금의 4분의 1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쏠린 겁니다. 와,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상승 기여분을 합치면 지수 상승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 종목 빼고 나면 지수가 제법 많이 하락한 셈입니다. 예. 에코프로 그룹주 공매도 쇼커버 효과도 이제 겹치면서 아마 급등세가 나온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는 장중 시총 1위 공방을 에코프로 BM과 싸우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많이 올라왔고요. 11시 기준 외국인들이 선물 6천억 규모까지 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높였는데 다만 이 시간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700억 규모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910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포인트 정도 지지가 되면서 다소 낙폭을 축소하는 시도를 보이긴 했지만 힘이 좀 없었고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8,600억가량 매도했지만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4,991억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거래소로 치면 뭐 몇 조 정도 산 정도 효과예요. 이게 이제 코스닥만 4,991억 샀으니까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프로그램을 동반한 뭐 외국인들의 매매가 에코프로 BM 등을 아주 집중적으로 매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일부 공매도도 좀 청산되면서 같이 좀 집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좀 숏 커버링이 좀 있다고 보여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최근에 7월 중순 정도에 지금 그 공매도 수량이 아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 숏 커버링이 들어왔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는 매수를 보였고요. 철강과 화학업종 매도가 강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직 2차 전지만 외국인들은 샀다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아주 이제 집중을 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화학, 서비스를 매수했고 코스닥은 IT 부품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이제 IT나 전기전자 쪽은 그래도 조금씩 삽니다. 네네. 전체적으로요.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압력 확대 속에서 달러 약세 전개되면서 1,260원을 하회했습니다. 상당히 좀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화학이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화학이 강세라는 것은 2차 전지 섹터가 강세인 겁니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학 업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상승세가 화학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역시 이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가 또 상승세 지속되면서 철강 금속의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가 부각됐던 건설업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였고 시총 상해단에서는 혼조 양상 나타내면서 배터리 셀 업체는 강세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하락, SK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플러스권으로 혼조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속에 업종별로는 에코프로 BM이 장중 14%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일반 전기전자 강세를 이었습니다. 뒤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화학주도 강세였고요. 반면 이제 유통이나 통신 장비, 통신 방송 서비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뭐 역시 핵심은 에코프로를 위시한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위시한 2차 전지 역시 뭐
대단했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역시 이제 뭐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연착륙 기대감이 있는데 전체 미국 시장의 EPS는 빠지는 쪽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조금 뜯어보면 그 가운데 에너지 업종의 EPS 하락이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빼고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합계 EPS가 좀 빠진다는 모습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어제 3.2% 이제 상승하면서 역시 이제 어제 마감 무렵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 관련된 출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하루 정도 늦게 이제 반영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뭐 트위터 공식 계정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첫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고 2019년 11월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에는 약 4년 만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인사이트 EV가 9월쯤 차량이 인도되기 시작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기차 관련된 뭐 사이버 트럭 관련주들이 뭐 어제 뭐 서현이와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또 언론에 따르면은 국내 업체들이 북미나 유럽의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시장 주도권을 국내 업체들이 줄 것이라고 관측이 제기됩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제 IRA 법 관련해서 영향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고 IRA로 북미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분리막 업체들은 또 생산 능력을 모두 합쳐도 분리막 관련해서는 11억 제곱미터에 그치면서 10% 미만의 생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해당 생산 능력도 주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분리막 업체의 지위가 상당히 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오늘 2030년 북미와 유럽 내 한국 분리막 관련된 생산 능력 비중이 글로벌리 75%까지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막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가 연간 생산 능력이 38억 제곱미터로 33% 차지할 거 보이고 1위 업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CP라든지 LG화학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SNE 리서치 관련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주요 분리막 업체 북미 유럽 생산 능력 비중 전망입니다. 추정치인데요. 역시 이제 SKIT가 가장 뭐 파란색으로 높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CP라든지 그다음에 LG 화학 등등 이렇게 낮게 보이는데 아무튼 뭐 국내 분리막 업체들이 북미나 유럽 쪽에 상당히 생산 능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각각 그 회사마다 23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단위로 분리막을 캐파를 갖고 있을 것인가를 표로 정리해 놓은 도표니까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SKIT가 가장 잘하고 WCP라든지 LG 화학 등도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글로벌 분리막 기업별 고객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회사들의 고객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온, 파나소닉, CATL, 비아드 이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소재 기업들이 이런 셀 업체들에게 이제 고객사로 납품을 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유한타증권의 리서치 자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글로벌 분리막 수요 전망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글로벌 분리막 수요이고요. 회색 부분이 미국 내의 분리막 수요입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부터는 미국 내도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글로벌 분리막 수요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26%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분리막 수요도 평균 성장률이 39%로 미국의 수요 성장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충 보면 한 미국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분리막 시장을 가지고 간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 시장도 클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계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3분기부터는 전기차 등의 전방시장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아마 업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양극재 업종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어제 다올투자증권 내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도 이 관련해서 아마 2분기 좀 쉬어가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CNT 도전제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유한타증권의 미국 내 배터리셀 수급 추이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각 사별로 짙은 파란색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SK온, 약간 옅은 푸른색이 삼성 SDI 그리고 뭐 회색이 파나소닉 뭐 그 외에 미국 수인데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미국 내 수요입니다. 미국 내 수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미국 내 수요보다는 26년도까지는 막대 그래프가 수요보다는 조금 더 앞서고 있죠. 네. 이제 2030년 가면은 수요가 훨씬 많고 공급이 모자란 국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뭔가 캐파가 또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어났던 계약이라든지 어떤 캐파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 내 양극재 수급 추이 전망인데 역시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등등의 미국 양극재 수요 대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국내 업체들은 25년 수요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비딩을 하지만 26년도부터는 이제 미국 내 수요 대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좀 모자라고 2030년 가면 상당히 많이 모자라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 양극재 수요가 많고 아직까지는 캐파가 거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뭔가 나올 게 있다는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뭐 그렇게 이야기돼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까지도 좋았고 이런 종목들이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아마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가 또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외국인 수급이 아마 그렇게 좀 들어온 걸로 네.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폐배터리 시장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이어집니다. 2차 전지 플러스 폐배터리. 네, 오늘 폐배터리도 좋았거든요. 물론 네. 장비주도 괜찮았습니다. PNT라든지 최근에 하나기술, 그다음에 CIS라든지 원익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그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40년 폐기될 전기차가 4천만 대를 아마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뭐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아마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제 폐차되는 뭐 전기차도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40년 기준으로서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SN 리서치에 따르면은 순수 전기차 BEV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이게 PHEV인데 이 네. 포함한 세계 전기차 폐차 발생량이 2040년까지 연평균 33%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해서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그리고 2040년도에는 2089억 달러 엄청나게 늘어죠. 이게 한 26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SNE 리서치 쪽에서는 2040년 폐기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약 4,227만 대로 이를 해서 발생할 폐배터리 규모는 약 3,339기가와트 시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2040년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약 600만 톤 이상의 리튬과 니켈 등의 재활용 금속들이 채굴될 것으로 전망됐고요. 이는 2,089억 달러 약 263조 7천억 규모라고 SNE 리서치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비캠, 뭐 에코프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등의 폐배터리주가 올라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이렇게 쭉 연평균 17% 이상 증가하면서 상당히 급증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파니까요. 뭐 폐차되는 전기차는 그렇겠죠. 당연히 예. 시간을 좀 뒤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겠죠. 예. 폐배터리가 많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기차를 많이 팔아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전기차를 6년에서 10년 타면 저희가 폐배터리가 다 우리 스마트폰 쓰듯이 성능이 0%에서 폐배터리 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한 60% 50% 정도 되면은 폐배터리로 네네. 인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가 6년에서 10년 하면은 거의 폐배터리로 할 가능성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배터리라는 게 성능이 뭐 예를 들어 100이 이제 출시 초기였다면 뭐 한 60~70% 되면 벌써 원래 한 300km 가야 될 게 뭐 200km밖에 못 간다든지 예. 뭐 성능 저하가 올 테니까 예. 당연히 뭐 자동차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 중에 배터리 팩만 어떻게 좀 바꾸는 방법을 쓰든지 할 텐데 예. 그 용량이야 뭐 당연히 늘어날 텐데 과연 그거를 지금의 폐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맞고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숙이 되면 자동차 업체 혹은 배터리 완성 업체 이런 데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그 시장을 가져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어디에 소유이냐. 그러니까. 예, 그 이슈도 되게 좀 예민하더라고요. 예. 폐배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2026년부터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네. 네. 좋습니다. 뭐 그런 과정인데요. 근데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또 약간 뭐 좀 경계하는 뭐 리포트도 일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빠지는 것들이 이제 6월달에 빠진 폭을 본다면 3분기도 조금 이제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단가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 증가 Q가 나오면 뭐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되겠지만 뭐 Q가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아마 단가가 조금 더 빠지면서 3분기 정도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실적단이 조금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양극재만으로는 밸류가 좀 올라왔으니까 그 외에 뭐 리튬, 뭐 니켈,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는 리포트도 나오면서 그 가운데 역시 이제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한 2027년, 28년 정도에 포스코 퓨처엠의 리튬 내재화가 100%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내재화를 시키는 거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2027년 경우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 정도까지 내재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재화를 잘 할 수 있는 회사에 집중하고 그 회사들이 아마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에 좀 주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수급이 쏠린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은 교보증권에서도 오늘 또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뭐 차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기업별 리사이클링 연간 전처리 생산 능력 비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일 하이텍이 대표적인데 이게 뭐 13만 3천 톤 정도가 이제 이야기되죠.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2만 톤 그리고 포스코도 12,000톤. 성일 하이텍이 제일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리사이클 관련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 포스코와 또 IS 동서도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 밑에 좀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기업별 리사이클링 연간 후처리 생산 능력 비교입니다. 위쪽에 말씀드린 것은 연간 전처리 생산 능력이고요. 밑에 쪽에 보이는 큰 도표는 리사이클링 연간 후처리 생산 능력인데 뭐 황산 니켈, 전해 니켈 쭉쭉쭉 나와 있으면서 관련된 것이 성일 하이텍 등을 포함한 에코프로 그룹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후처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광물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폐배터리가 리사이클만 하는 게 아니라 리루스라고 그래서 루스. 예. 이게 뭐예요? 사용하다. 네. 그래서 그 ESS 부분도 상당 부분 할 겁니다. 사용하다. 네. 리유즈? 예. 리유즈. 유즈. 리유즈.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해해 갖고 각 양극재를 다시 다 처음부터 해서 새로 만드는 거 말고 네. 그냥 성능이 한 60% 정도 떨어진 애를 ESS 같은 데서 쓴다든지 예. 뭐 다른 목적의 전기차가 아닌 예. 그런 배터리로 쓸 수도 있다. 뭐 예, 리유즈도.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폐배터리를 100으로 보면은 60% 정도는 ESS로 재사용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리사이클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폐배터리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모든 화장품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최근에 아름아름 뭐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 꽤 주가도 좋았지만 오늘도 역시 이제 미국과 동남아 일본향 수출 비중 확대 관련된 분석이 나오면서 역시 일부 관련주들이 급등각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화장품 ODM 4개사 합산 매출액 추이 전망인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됩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합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화장품이 이제 중국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가겠냐 이런 말도 하는데 ODM사 보면은 결국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는 결국 이제 합산 매출이 계속 우상향 그림이 그려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ODM사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과거에 그 2016년 이후에 중국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진행됐을 때 PER 40배 넘게 이렇게 받았던 그 밸류를 받는 것은 지금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실적은 ODM사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그려왔다.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NFT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과 동남아, 일본향 수출 비중 확대 중인 데에서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인 실적 전망이 좀 밝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상반기 누계 한국 전체 화장품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전년비 3% 정도 증가를 할 것인데 대부분 중국과 홍콩이 전년비 18% 정도 마이너스로 좀 부진이 나오겠지만 태국이 전년비 36% 증가 그리고 베트남이 42% 증가 미국이 26% 증가 등 비중국이 상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화장품 ODM 4개사의 지역별 캐파 비중인데 약간 왼쪽에 짙은 푸른색이 이제 한국 내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푸른색이 중국 비중. 그다음에 오른쪽에 북미 비중으로 나눠 있는데 이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한국 비중이 11% 그리고 중국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 비중이 27%, 중국 비중이 12%, 그리고 북미 비중은 27%. 코스메카 코리아가 북미 비중이 더 크죠. 그리고 코스맥스가 조금 이제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65%이고요. 한국 콜마도 한국 비중이 23%, 중국 비중은 오히려 19%, 그리고 북미 비중이 31%. 한국 콜마는 북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편향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코스맥스가 다소 이제 좀 중국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 파란색 점으로 이제 땡땡땡 찍힌 부분들이 비중국 수출 금액 비중이거든요. 점점 늘어나네요. 네, 2015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점점점 늘어나면서 특히 22년 넘어오면서 49.1% 그리고 비중국 수출 금액이 58.5%까지 올라왔습니다. 23년 6월 기준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짙은 푸른색 쪽으로 보이는 게 비중국 수출 금액 성장률인데 YY 성장률도 올해 2022년도에는 8% 성장하다가 23년 6월에는 27%까지 비중국 수출 금액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이 안 되니까 바보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뭐 수출 대상을 많이 이제 다변화시키면서 네. 중국을 탈피해서 뭐 북미, 뭐 일본, 그다음에 뭐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옅은 회색 부분을 보면 전체 수출 금액 성장률이 올해 2023년 6월에 3.1% 정도밖에는 수출 금액이 성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비중국 수출 금액 성장률에서 27%니까 결국 중국 비중을 많이 낮추고 중국 외의 비중으로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작년이 마이너스 12.6%니까 네네, 맞습니다. 작년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기저 효과도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표를 안 가서 와봤지만 전체 수출 금액 그 막대 그래프가 있거든요. 절대 금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절대 금액 수출 금액을 보면 작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막대 그래프로 봐서는 쫙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예, 네. 토탈 전체 수출 금액 자체는 굉장히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안 되니까 화장품 안 돼. 이 논리가 지금은 좀 말하기에는 분석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다른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비상장 인디 브랜드 시장이 매우 활발한데 뭐 브랜드명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티르티리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라쿠텐이나 돈키호테 등의 일본 대표 로드샵에 입점되어 있고요. 작년 기준 비중화권 매출액이 8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티르티리라는 브랜드가 네. 전체 매출의 65% 차지합니다. 비중화권 매출이. 그리고 이제 독도 톤으로 유명한 서린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도 작년 영업이익률이 38% 기록하면서 미국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아로마티카도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4%.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비상장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미녀 상장을 최근에 했죠. 조선미녀, 예. 예, 그쪽도 마찬가지 분위기예요. 그 향후에도 주요 채널인 올리브영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입점하면서 브랜드 사이클 단축과 그다음에 수출로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비상장 인디 브랜드가 잘 되면 ODM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각 브랜드들을 다 받아갖고 만들어주니까 개발도 같이 하고 ODM도 하고 OEM도 하니까 네. 이런 어떤 인디 브랜드의 성장은 ODM사의 전반적인 낙수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2분기 매출 성장률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의 한국 법인 평균 10% 중반 정도이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70% 정도가 아마 국내 매출 성장률이 나온다고 네. 합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의 브랜드, 뭐 캐파 포트폴리오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특히 이제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 그리고 한국콜마는 무석 법인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주요 기업 12개월 포워드 화장품 ODM 섹터의 평균 PER이 한 14.9배, 한 1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도 아닙니다. 네네. 과거에 중국 시장 잘 나갈 때 40배 정도까지 다들 받았으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2분기부터 전년 대비 이익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여력이 좀
뭐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펌텍코리아라는 회사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펌텍코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 있죠. 아. 감으면 이제 염색이 되는 네네네. 그 펌핑을 했던 회사가 펌텍코리아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이 모다모다 샴푸 같은 게 개발은 오래전에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용기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뭐 네, 산소가 네, 들어가거나 네, 이러면 이제 이게 안에 내용물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펌핑 기술이 안 돼 가지고 상품화가 안 됐다가 펌텍코리아가 그 펌핑 기술이 개발되면서 모다모다가 이제 상품화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펌텍코리아가 어느 정도 펌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틱, 선스틱이나 이런 것에서 아주 잘 만드는 어떤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는 화장품 인디 브랜드 성장 수혜주로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결국 이제 제품 출시 히스토리를 보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2002년도에 이제 에어리스 펌핑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2005년, 6년 쪽에서 이제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군들이 나온 게 보이는데 특히 2015년에 선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선스틱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크림이 아니고 이제 스틱 제품으로 얼굴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용기에 특정한 어떤 그런 기술력을 또 갖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모다모다 샴푸라든지 이 펌핑 기술과 관련된 기술도 아주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관련된 부분들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펌텍코리아가 이제 리포팅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약 95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민혁 그다음에 투쿨포스쿨, 그다음에 닥터 G, 그다음에 카바코리아, 그다음에 AHC, 라운드랩 등의 인디 브랜드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썬 제품류의 튜브 성장도 뭐 이제 자회사인 부국 TNC 매출이 이제 22.4%까지 성장하면서 자회사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 펌텍코리아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매도 의견도 쓰기가 만만치 않지만 스트롱바이 의견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된 스트롱바이를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제 판가 상승이 이제 중국의 색조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증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비용 축소가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이제 아마 이익이 한 380억대까지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역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얼타 뷰티라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올리브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네. 역시 이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타 뷰티의 매출액과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회색은 매출액인데 계속 성장하고 있고 화장품 시장 내 점유율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올리브영이나 미국의 얼타 뷰티처럼 이렇게 편집샵 중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뭐 브랜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샵이 올라가면 결국은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ODM사로 이제 낙수 효과 나온다. 이렇게 이제 분석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투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향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양호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 실리콘2라는 회사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쪽에는 이제 중국향 비중이 거의 없어요.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의 화장품 수입 중에 한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투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 화장품 수입 중에 한국 비중입니다. 2015년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거의 한 14, 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 한국과 달리 소매 시장 내 화장품 시장 비중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직은 화장품 시장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소매 시장 내 화장품 시장 비중이 6에서 7%니까 꽤 성숙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직도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미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회사들은 좀 시장에서 약간 독특하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투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디 브랜드 관련돼서 실리콘2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쪽에서 수입하는 제품 화장품 중에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입니다. 글로벌에서 유럽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 수입 대상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인디 브랜드의 어떤 효과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 최근 화장품주 한 4일간 조정받았죠. 그랬어요? 예. 아. 4일간 조정받았고 오늘 오르고 또 실적 시즌 맞이했으니까 아. 실적이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품주가 전통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가? 예, ODM 업체랑 용기 업체가. 네. 왜냐하면은 3분기에 썬 관련 제품들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분기에 좋은데 이 썬 제품 중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많이 나가서 또 올해도 거의 뭐 다상체대로 네네.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우리나라 분들도 예전부터 이게 뭐죠 선블럭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 외국 사람들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뭐 북미 이쪽에서는 사실 선블럭 많이 사용 안 하다가 예. 되게 그걸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너무 여자 같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 요즘은 호주나 뭐 북미에서도 남자들도 이걸 많이 바른다는 거예요. 네, 예, 미국 수출이 성 예. 제품이 엄청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네. 남녀 상관없이 막 많이 바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특히 이제 우리는 용기 같은 것도 아주 이용하기 편하게 해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막 뚜껑 열어서 한번 찍어 바르고 이게 아니고 스프레이형도 있고 뭐 이렇게 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 아이디어랑 제품 퀄리티가 아마 전 세계 선블락 시장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특히 해봅니다. 지금 인디 브랜드도 연예인 인디 브랜드가 미국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인디 브랜드 예, 그런 것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썬 뭐 이렇게 바르라고 자꾸 인플루언서 같이 하면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좀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뭐 미용기기도 같이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용기기 또 들어갑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국내 의료기기 섹터에 의미 있는 투자 전략 중에 이제 M&A 모멘텀 플레이였던 M&A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글로벌 대형 기업의 경영권 참여나 인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상당히 좀 유사한 프리미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뭐 루트로닉이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겠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2023년 이후에 발생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M&A 및 인수설 관련된 현황을 도표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경영권 인수 완료가 된 게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오플로우, 그다음에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죠. 종목들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영권 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이제 이야기가 됐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인수합병 이벤트를 활용한 모멘텀 플레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다시 어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이루다 이 미용기기 회사거든요. 네. 관련된 인수설 관련 보도가 뉴스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인수 관련 뉴스가 발표되고 아마 아직 추가 진행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들이 총 3곳으로 파악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설 보도가 된 회사가 이루다,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디오 이런 종목들이 인수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다른 뭐 큰 기업들이 이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 달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지속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루다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는 건 한행컴퍼니나 뭐 베인캐피탈, 뭐 베인캐피탈은 국내 뭐 톡시나 다른 쪽도 클래시스를 인수했나요? 베인캐피탈이 뭐 어쨌든 네. 인수를 또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인수를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미용기기 회사들은 대부분 다 북미 쪽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PF나 이런 쪽에 매각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R&D 관련된 기술이 남아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매각이 되고 나니까 이쪽은 결국은 R&D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안 남아있겠죠. 기존 경영진들 나갔잖아요. 그래요? 팔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덩어리가 크고 이제 글로벌을 이제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잘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R&D나 이런 것들 신제품 관련된 개발을 하려니까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미용기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니까 네. 뭔가 좀 띄워서 팔려면 이제 R&D를 하거나 신제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잘하는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인수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타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매각설이 계속 돌고 실제로 매각이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OEM이나 ODM도 많이 제품 관련된 부분들도 제한도 하거니와 인수 관련된 제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으로 상당히 많이 M&A 관련된 이슈로 제한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루다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단 뭐 매각설 관련돼서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추진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CGM 사업 본격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고요. 네. JLK 같은 경우는 뭐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 도입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101곳 돌파 소식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또 기사 나오면서 뭐 50대 어떤 분이 이제 뭐 퇴원하려고 그러다가 뭐 의료 AI 솔루션 때문에 그걸 집어내 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살았다 뭐 이런 뭐 뉴스도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의외로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의료 AI 솔루션이 좀 도입이 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JLK라든지 그 외에도 뭐 뷰노, 루닛 이런 정보들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슈됐는데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모멘텀들은 그렇게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좀 의외로 아주 이제 시장에서 좀 드물게 이야기되고 있는 인터로죠. 이게 이제 렌즈 사업 회사입니다. 렌즈? 컨택트 렌즈. 아. 네, 이것도 이제 미용기기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회사는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M&A 이슈가 아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잠정 매출이 31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분기 한 개 분기에 89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거고요. 아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수출이 실적을 이끌었고 일본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매출 83억을 거두었고 유럽 매출도 20% 증가한 97억, 중국 매출도 29억으로 전년보다 131%나 중국에 성장을 했는데 아마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영업이익률이 28%까지 올라오니까 OPM 마진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가 개선과 생산 효율성을 높인 증가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터로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콘택트 렌즈라고 한다면 1세대가 하드렌즈예요. 네. 딱딱한 거. 그리고 2세대가 소프트 렌즈. 3세대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3세대입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네, 그게 이제 렌즈랑 달라요? 예,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 이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되게 좀 습도도 게 높고 그다음에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좀 착용감이 되게 좋은 것 보통 같아요. 이제 컨택트 렌즈에서 제일 네. 사람들이 아마 답답해하는 게 그 산소 투과율 같은 게 낮은 맞습니다. 경우에 네네, 눈이 맞습니다. 막 엄청 뻑뻑해지는데 네네네. 요건 이제 좀 습도 조절도 잘 되고 네, 맞습니다. 산소 투과율 같은 게 높은 모양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인트로조가 이제 원래 안 하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이 8대2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8이고 나머지 컨택트 렌즈 시장이 2였거든요. 근데 인트로조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개발을 해서 유럽 시장에 1년 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게 그 때문이고 최근에 미국 관련된 쪽에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올 초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FDA 승인은 아마 이제 시험 결과를 서류로 제출만 하면 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통과를 했으니까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가 하반기에 되겠죠. FDA 승인이 통과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시험 결과를 그냥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행정 절차니까 통과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제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그 시장 규모가 7조 원 규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트로조가 플레이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리콘 렌즈 비중이 현재 한 20% 정도 되는데 수년 안에만 한 50% 정도까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올라가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비싸고 마진율이 높아요. 비싸고 마진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트로조가 이야기하는 게 3.5세대 렌즈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우수한 어떤 뭐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고 좀 비싸지만 잘 팔리는 제품이고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던 유럽 시장에 한 1, 2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이제 미국 시장에 올해 하반기부터 진출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컨택트 렌즈 시장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과 좀 많이 다르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그룹 뭐 이렇게 해서 엔터사들의 각 그룹들 있잖아요. 네. 여성 그룹, 남성 그룹, 보이 그룹들, 걸 그룹 이렇게 그게 이제 컨텐츠가 많이 저렇게 나가면 예, 컬러 렌즈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젊은 애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컬러 렌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이제 컨택트 렌즈 시장에서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글쎄요 뭐 인트로 저는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목을 오늘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막 들려왔던 속보처럼 들려왔던 게 이제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파기한다,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줬군요. 네, 어제 마감 시장 막판에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마무리 예.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뭐 기자들과 전화 회의에서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이제 뭐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엔 쪽에서는 그 관련된 그 은행, 러시아 은행 관련해서 쉬프트 관련된 그 결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현지 시간 11일 날 제안서가 들어갔다라고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푸틴은 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푸틴이 약간 좀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곡물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이 될까봐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이슈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다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이건 뭐 테마성 움직임인데 결국은 이게 빨리 이제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거 보니까 지금 어제 그 러시아 쪽에 무슨 다리를 뭐 포격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대응 아마 포격을 또 한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서. 크림반도 가는 그 다리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또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또 오늘 또 미사일 또 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아직도 막 포를 쏘고 있어요 현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이슈에서 또 재건 이슈가 또 막 불거지고 이게 좀 저도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이제 재건과 떠나서 흑해 곡물협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인플레 자극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육계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오늘 조금 힘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은 또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네, 모바일 게임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서 타워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총 매출액이 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32억 달러 대비 16%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게임 매출액이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해외랑 아니면 뭐 국내 뭐 외출 같은 게 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좀 환경이 좀 집에 계속 있으면서 게임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환경이겠죠. 이익 주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자체가 줄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 역시 2억 2,200만 건. 이것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가 2억 2,20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것도 굉장히 큰 모수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이만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같은 기간 대비 1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다운로드 수도 적고 매출 규모도 감소하고 있고 그럼 이익도 당연히 줄었겠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해제되니까 네. 바깥쪽 활동이 많아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공통으로 일어난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사이에서 펄어비스는 오늘 신작 기대감 때문에 한 4%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작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펄어비스가 최근에 그 검은 사막 관련된 쪽도 있고 붉은 사막인가요? 뭐 새로 나오는 뭐 게임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마케팅이 아마 조만간 시작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도 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RS인가? 이거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올해 7월 말쯤에 나오는 게임도 있거든요. 네. 그 게임도 대작이라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일부 게임들이 좀 대작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게 하반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추려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게임도 봤고요. 그 다음은 어디 볼까요? 네. 오늘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많이 이제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정유주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엔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모멘텀을 더 받아서 SK 이노베이션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로 보이고요. S-오일이나 다른 뭐 정유주들도 플러스권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품군 마진 호조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이 정유 비관에 대한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이다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의 자료 중에 발췌된 것인데 정제마진 추이입니다. 이게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아래 위로 밴드 쪽의 부분들이 이게 2016년부터 22년까지의 정제마진 레인지 밴드입니다.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의 렌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가운데에 뭐 이게 녹색인가요? 이게 약간 이게 선으로 된 표시된 가운데 짙은 이 선이 뭐냐면은 2010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정제 마진입니다. 근데 이제 땡땡땡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점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게 23년의 월간 정제 마진 흐름이거든요. 그 정제 마진은 어떻게 보이세요? 평균보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죠? 2016년부터 22년 평균치보다 올해 23년 지금 정제 마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와 납사 마진을 제외한 모든 제품군 휘발유, 등경유, PX, BTX, 윤활기유 등이 과거 평균 대비 훨씬 더 정제 마진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보인 겁니다. 유일하게 부진한 게 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이 93%지만 휘발유 재고가 7년 밴드 하단을 하향 이탈했고 아시아 휘발유 재고도 급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이 괜찮은 흐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는데 오른쪽 보시면 지금 휘발유 마진 과거 평균을 상회한다 보이겠죠? 지금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경유 마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경유 마진이죠. 이것도 회색 구간이 이제 밴드인데 가운데에 있는 약간 짙은 실선이 2010년부터 22년까지 렌지 평균이고 23년이 땡땡땡땡 실선인데 경유도 평균치보다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등유 마진도 과거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산업의 이런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견조한 게 글로벌 탄소 정책 강화 때문에 증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화학은 증설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정유사들은 증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타이트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증설 부족 때문에 뭐 다운스트림인 PX나 BTX, 윤활기유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마 아시아 중동의 CDU 증설도 올해를 피크로 해서 내년부터는 한 2년 정도 재차 낮아진다고 합니다. 증설분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72달러에서 73달러 수준에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이 이제 아마 재매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증권에서는 WTI 기준 7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가 버텀이 될 걸로 이제 일단 분석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2년 만에 전략 비축률을 최근에 44% 줄였거든요. 거의 반토막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띄워주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률 추이인데요. 뭐 이렇게 그냥 하얀 곡선이 확 그려졌습니다. 아, 폭포수처럼 또. 네.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비축률을 44%는 줄여놨으니까 거의 반토막 내놨습니다.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전략 비축률가 빠져 있기 때문에 40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72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 채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정유 부분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증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70달러 정도 수준이면 바닥권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했고요. 물론 이제 100달러까지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스권을 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마 2분기까지는 정유업체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3분기 정도부터는 중기적으로 회복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중장기 관련된 펀더멘털 개수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순수한 정프로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 양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뭐 꼭 경유가 뭐 휘발유 정제 마진 전략 비축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저런 그래프를 보고 저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정프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책을 좀 읽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네. 예, 뭐 늘 풍부한 지식과 네.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양식을 또 말씀을 쌓으시고 이어가지 계시죠. 못하시네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역시 뭐 여러 섹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 보니까 2차 전지 말고는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뭐 오늘은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초도에도 오늘은 2차 전지와 그 외의 종목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1,154개 빠졌습니다. 1.7% 올랐는데. 그래요. 그러면 상승 종목이 한 300개 안 되나요? 예, 270개. 270개.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쏠림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나머지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뭐 박근영이 뭐 그만해라 뭐 이런 말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다른 채널 가면 이런 방송 못 듣습니다. 마감 시황 이 정도 해주는 채널이 있을까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아 멋지십니다. 네, 그냥 방송 나와서 이렇게 그냥 쭉 말로만 하시는 분들 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방송은 마감 시간만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런 자신감이 좋아요. 뭐 방송 나와서 무조건 막 겸손해야 되고 막 아닌 척 이렇게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콘텐츠에 자신이 있고 내 자신 있는 콘텐츠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몇 분이나 되실까? 박근영 부장님 멋있습니다. 예,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네.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어떤 뭔가를 좀 더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네. 노력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뭐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신감 뿜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